예, 애초에 볼턴 보좌관이 베트남 현지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볼턴 보좌관이 베트남 현지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볼턴 보좌관의 베트남 방문을 비밀리에 한 이유라든가 혹은 지금에 와서 볼턴 보좌관이 입국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회담에서 영향을 미치든 혹은 어떤 의도로 분석이 되시는지요? 이제 숨겼다기보다는요. 예. 원래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로 잠시 유보됐다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부산을 방문하고 그랬더니 취소가 됐죠. 예. 그랬다가 지금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부 언론이 이제 제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오지 않는 걸로 보도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다시 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뭐 페이크라든지 그런 이렇게 건 볼 수는 없다.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볼턴이 왔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도 협상의 진영이 완벽한 협상의 진영이 왔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깐깐한 협상이 될 가능.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얼개는 만들어졌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 안에서도 비건을 통한 어떤 비건이 지금 하고 있는 실무회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막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12시간 먼저 하노이에 입성을 했습니다. 실무회담이 고위급으로 좀 격상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두 지도자가 만나니까 예. 그 폼페이오는 미리 도착해서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닷새째 실무회담이 계속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볼턴은 총책임자로서 현지에 와서 상황을 적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잖아요. 내일 밤에 김정은하고 만나긴 하지만 오늘 밤 늦게 아까 약간 연착이 돼서 한 11시 좀 넘으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미리 와서 지금 그 비건한테 많은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아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하고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밤에 모처에서 만나서 네. 얘기를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조찬을 같이 하고 또 회의를 한다든지 내일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회담 작년에는 아침에 서로 지도자가 만났잖아요. 근데 아침 새벽에도 또 양쪽에 실무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만약 조율이 잘 안 됐으면 내일 뭐 오찬 정도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양측에서 최종 조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북한 대사관 방문 현장 화면과 함께 두 분과 계속 대담 이어갔는데 자 계속 좀 앉아 계셔 주시다가 추가로 속보 들어오면 계속 대담을 이어가겠고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무대에 두 정상이 모두 집결할 예정인데요.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됐습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네. 잠시 뒤에 홍상욱 기자, 지금 멜리아 호텔 현지에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욱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지에서 좀 들리는 소식들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2+2 만찬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그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참관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존 볼턴 보좌관이 옴으로써 그런 구성도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안이 조금 약간 어수선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악관 비서실장도 없고요. 예.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대행이 왔죠. 예. 그다음에 지금 앤드류 김이라고 그 코리아 미션 센터 CIA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북핵을 다뤘던 그분도 은퇴를 했어요. 예. 그 후임도 지금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 핵심은 마이크 폼페이오, 그다음에 김영철 이렇게 갈 거고요. 만일에 믹 멀베이니가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하겠죠. 이 카운터파트니까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아까 이제 협상 의제 그 이해를 해서 좀 더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지난번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2박 3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뒷얘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북한 김혁철은 이제 비건 대표랑 있는 협상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지금 쪽지가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간접적인, 그러니까 비건 대표는 전권을 받고 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김혁철 대표는 그러니까 상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마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비건 대표가 혼자 방에 남겨진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아마 그 보고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은 영변 이상은 더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플러스 게 알파. 그러니까 예.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 영변까지만이다. 아, 영변까지만이다.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거든요. 네.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비건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플러스 알파를 강조했거든요. 플러스 알파를. 그러니까 결국 영변과 모종에 상응하는 조치는 평양에서 합의는 안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나 교감은 충분히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영변과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하노이에서 조율을 했던 것 같고 결국 결정적인 변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면 플러스 알파, 영변 플러스 알파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뭔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수수께끼였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도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합의는 나오겠죠. 그거는 좀 영변과. 정상회담 단계로 갔을 때 좀 얘기가 더 그렇죠. 붙여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군요. 기본적인 저는 틀은 이제 잡혀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예. 중시하는 게 조금은 좀 이제 핀트가 다른데요. 예. 우리 그 국회의장과 그 여야 대표들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갔잖아요. 네. 예. 가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났지만 스티브 비건을 또 만났습니다. 거기서 뒤에 브리핑을 한 것을 쭉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면요. 북한이 지금 제일 바라는 거는 지금 제재의 면제 부분,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 1번, 네. 2번이 뭐 저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완화 3번에 가서야 이 뭐 연락사무소 설치, 4번이 종전선언 이렇게. 그래서 또 이해찬 대표나 정동영 대표가 이제 또 물어보니까 혹시 북미 간에 접근된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네. 뭐라고 답변이 저는 거기서 놀란 게요. 아직 우리 최고 지도자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건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들 많이 했다. 기탄 없이 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아니고 우리가 컨버세이션이라 그래서 대화 모든 바라는 걸 다 늘어놨다 이랬는데요.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조금 더 나갔을 거라고 좀 봅니다. 나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를 안 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보고가 되니까 우리 의장단에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나 정동영 대표가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다. 이번에 뭔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나서 21일부터 지금 닷새째 협상을 하고 있고 이 엄지척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재 중에 일부는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재 중에 일부는 일부는 된다. 그러니까 면제되거나 금강산 유예가 정도는 된다? 예. 최소한 될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봅니다. 조금 더 들어온 얘기로 전해드리면 앞서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베트남 현지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빠르게 차량이 지나가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차창을 내려서 좀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좀 빨리 차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앞서 자막에 나갔듯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안쪽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들렸다. 북한 대사관 방문이 이렇게 현장 화면 또 현지 취재 기자를 통해서 공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 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대사관 방문 일정 이후에 어떤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에선 일단은 베트남 주석 면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일단은 이제 관계 정상화 부분에 얘기, 그러니까 북한과 베트남은 예. 사실은 거의 혈맹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호지민 주석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 김일성 주석은 2번이나 58년, 64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은 군사 고문단과 함께 공군 비행단도 파견을 했고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4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예. 12명이 공군 조종사였고 2명은 정비사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사 분야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한 적도 있고요. 베트남은 쌀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게 쌀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들이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수결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여성이 김정남 암살에 연루되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인 혈맹을 강조하고 아마 관계 정상을 얘기할 거고 또 하나는 아마 도이모이 아마 베트남의 개혁 개방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베트남 주석이 그 얘기를 전달할 거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에 관심이 많다더라.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개혁 개방 의지가 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전상 베트남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을 하겠죠.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또 확인된 내용이 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죠. 그리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이번 대사관 방문에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대사관 방문에는 김여정, 김창선 부장이 동행을 했는데 또 이번 그 경제부장 오수용 경제부장 동행을 통해서도 또 경제 시찰을 위한 포석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오수영 부장은 이게 경제부장이고 뭐 어떻게 보면 당의 경제부장이니까 북한의 경제의 총책이라고 이제 사실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직책도 높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의 경제를 살려나간다. 물론 박봉주 총리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그 IT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 과거에 삼성전자가 북한에서 브라운 TV 생산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담당을 했었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경제 발전 전략이 단번도약이라 그래서 IT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을 아주 급속도로 진흥시켜서 네. 북한의 경제를 단순히 뭐 3% 5% 이런 성장이 아니라 한 1년에 20%막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여튼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건설, 그다음에 뭐 IT에다가 뭐 AI, 드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한마디로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 받고 있으니까 투자도 안 되고 오히려 중국하고 무역도 중단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베트남을 가는 계기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처럼 공산국가로서 또 미국하고 전쟁도 했던 북한하고 아주 유사한 경험을 가졌는데 지금은 작년 경우에 보면 7%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수용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같이 데려간 것은 이 IT 산업,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합니다. 베트남이. 네. 그래서 북한의 IT 산업을 일으켜서 북한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하라는 거고 김평희 같은 사람은 이제 당 인사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행정이나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연락사무소 설치하는데 이 사람의 노하우가 또 필요하다. 이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또 네. 상응 조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예. 상조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김평희하고 오수영 이 두 사람이 제일 뭐 새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모델로 북한을 발전시켜 나가느냐. 일설에는 이제 베스토니아 모델이라 그래요. 베트남 플러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란 나라도 농업국가고 굉장히 못 살았는데 예. 발트 삼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1991년에 독립한 이후로 6배 성장했습니다. 예. GDP가 6배나 성장을 했어요. 이 20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 모델로 삼을 만하죠. 근데 이 에스토니아는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독재하고 폐쇄 체제로 가서는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델로 좋다는 건 알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은 네. 과연 그러고도 내 권력이 무사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데 같이 이제 여기 오수영 같은 사람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죠. 예. 김창선 네, 부장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 잠깐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예. 자, 백악관에서도 자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 이미 도착했다 이런 속보도 새로 들어온 상황이고 앞서 또 북한 대사관 방문에 김여정 부장 또 김창선 부장도 동행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제 확인된 인물이지만 김여정 또 김창선 어떤 인물인지 이번에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김여정, 김창선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정상급 외교 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창선은 특히 이 정상 외교에서 항상 그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북한 대사관 행사만을 위해서 저 안에서 간다고 그러면 김창선, 김여정이 동시에 동반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곧 그 새로운 아마 정상급 외교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안에 오늘? 예,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행선지가 지금 나오는 대로 아마 그 베트남 최고 주석? 지도부와의 어쨌든 접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찬이든 네. 뭐 회동이든. 예, 앞서 뭐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 이미 도착을 해 있다. 볼턴 보좌관의 어떤 역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 다시 한번 좀 예, 짚어주시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비건 대표의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비교적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폼페이오, 비건 라인이라고 그러면 볼턴 보좌관은 원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성과 중심주의자거든요. 그다음에 네.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목표만 확인했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의 존재는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 네. 아주 그것이 합의가 수준이 낮든 높든 간에 아주 벙벙한 합의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손에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합의안이 나오지 모호한 합의보다는 볼턴의 존재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지금 공식적으로 볼턴 보좌관 하나의 도착을 이미 성명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봅니다. 예, 일부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해서 그 스티브 비건 그리고 김혁철의 실무협상 라인, 그 실무협상 내용들을 보고받고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 외에 지금 이렇게 대사관을 방문하고 베트남 지도부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면 조금 더 여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실무협상의 접점을 이뤘다고 보는 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찌감치 스몰 딜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죠. 네. 스몰 딜은 이미 다 돼 있고 스몰 딜하고 빅 딜이 있으면 중간에 미디엄 딜이란 말을 또 우리가 네. 만들어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미디엄 딜과 스몰 딜 사이 또는 미디엄 딜과 빅 딜 사이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몰 딜의 저는 스몰 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적당한 그냥 타협을 하고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타협. 이게 스몰 딜이라고 이제 싱가포르 선언 정도의 어떤 싱가포르는 얘기인 더 추상적이고 원칙적이고요. 네. 이를테면 영변의 핵시설 폐기 정도는 가죠. 근데 영변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도 있고 예. 그다음에 과거에 만든 핵무기도 있으니까 미국의 아주 그 대북 불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이제 주장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강선 등 다른데 우라늄 농축 시설, 그 다음에 ICBM 시설, 그 다음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동창리 같은 고정 발사대 말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거기다 과거의 핵무기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그냥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과거에 어느 누가 그걸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미국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작년 6월에 센토사 합의로 가보면 양측 간의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라는 것을 양국 지도자는 합의를 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건데 아직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도. 예. 왜냐하면 작년에 센토사 합의 이후에 미국이 한 게 뭡니까?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 유예한 거 외에는 뭘 했습니까?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믿죠? 아, 난 김정은의 사랑을 빠졌어요. 그런 말을 믿습니까? 행동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를 안 믿냐라고 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네 가지 합의 중에 유해 송환을 북한이 했으면 이를테면 이랑이었던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는 회담이라도 시작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그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고 이제 했으면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이라도 응했든지 네. 안 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뭘 믿고 폐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자기네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만 하면 그거는 과거에 실패했던 대북 정책,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는데 다시 그 정책을 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일반 정책은 저는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행동으로 가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1박 2일간의 어떤 정상회담 의제, 실무 협상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도착 6시간 만에 첫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금 시간을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한 30분 정도 시간은 흐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대사관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지금 대사관 안에서 30분 넘게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지 취재진이 전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사관 안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그리고 이번 대사관 지금 방문에 김여정 부장, 김창선 부장도 동행을 했다. 여기까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북한 대사관 방문 일정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베이징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게 알려졌지만 공개적인 행보로 자국민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가 네. 해외를 방문을 하면 자국민 행사를 꼭 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그 교포 간담회라든지 네. 아니면 뭐 대사관 같은 데서 그런 격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일반 정상 국가라면 자연스러운 행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안에서 격려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준비한 환영 행사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가 종착점이 아닐 것 같고 저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인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밥을 그냥 대사관에서 먹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 네. 그럼 아마 만찬, 국빈급 만찬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베트남 쪽이겠죠. 현지 시각으로 지금 오후 5시 43분, 44분 이런 그렇죠.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찬을 예상을 해보면 예상하시겠다. 대사관 이제 또 오전에 와서 여독을 풀고 예. 전략회의를 하고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거쳐서 국빈 만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베트남의 야경을 볼지. 네. 이 정도가 오늘 일정 정도로 네.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 현장 화면이 들어오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위주로 지금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55년 만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 또 66시간의 장시간에 걸친 4,500km였나요? 네, 대장정에 걸친 중국을 거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 또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볼까요? 열차 이동의 가장 네. 큰 의미는 이제 할아버지의 행보를 쫓아가면서 북한 내부에도 우리 우리가 보기엔 김씨 집안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우리 수령 집안이 대대로 이 정말 그 노고를 아끼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과거의 향수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지금 이제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행보를 안 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했던 거 보면 산업 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방직 공장이나 이런 데 가고 또 베트남이 농업이 발전하니까 협동조합, 농업 이런 시찰도 하고 이제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에 농업 시찰을 하기에는 베트남은 지금 상징이 벌써 IT 뭐 삼성전자 공장을 가는 게 오히려 낫죠. 아니면 하이퐁의 완성차 공장을 간다든지.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갔을 때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북한이 오히려 더 경제가 낫을 시절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95년에 베트남이 미국하고 수교하고 2007년에 WTO 가입한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모범 국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도 아세안이 10개국인데요. 그 10개국의 수출의 절반이 베트남에다가 합니다. 한국의 매우 중요한 나라고 아주 역설적이게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한국하고 관계가 훨씬 더 깊고 이를테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JW 메리어트 호텔 이 현대건설이 만들었다라 그래요. 네, 신도심에 네. 있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대단하고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 가셨으면 대사관 안 가고 교민 간담회를 하죠. 예. 워낙 교민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베트남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가서 이게 아주 뜻깊은 게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 북한과 똑같은 나라 그런 입장에서 개혁 개방을 추동해서 실용적인 경제를 채택해서 도이모이라고 하는 실용적 경제를 방침을 세워서
지금은 북한을 훨씬 앞서가는 네. 1인당 소득만 해도 2배 반이고요.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으로 하면 거의 8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이제 북한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북한의 미래를 베트남처럼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네. 저 나라에 가서 뭔가 배우겠다는 자세로 간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제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동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회담 성과를 내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상당히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번에 기념주화 백악관에서 만들었을 때 예. 양쪽에 트럼프, 김정은 있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있죠. 예. 우리는 뭐 동양 문화에서는 가운데를 좋아하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 역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숨은 그림을 들어가 보면 예. 지금 이번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든 간에 미국 내 분위기는 사실 대북 제재를 해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내 분위기예요.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놓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내는 조치가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종전선언, 예. 연락사무소, 네. 아마 유해 송환도 있을 거거든요. 잘하면 아마 푸에블로 지금 납부한 정보함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써 대북 제재의 유예나 완화, 면제 이런 형태로 금강산인의 개성 혹은 일부 경협을 유예해 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재를 푸는 게 아니니까 미국 내 압박을 피해가면서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거죠, 사실은.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조금 전 북한 대사관 화면 그리고 이 시각 북한 대사관 화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5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나온 소식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하노이 도착 6시간 만에 이렇게 첫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북한 대사관 방문에는 김여정 부장, 또 김창선 부장, 실무자들인 이 두 사람도 동행을 했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확인했습니다만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전용 차량을 통해서 베트남 시내를 관통해서 북한 대사관 멜리아 호텔하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 경로에 또 베트남 시민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방문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55년 만에 공식 방문 그 첫 일정은 북한 대사관 방문입니다.